다른 건 몰라도요, 건강관리만큼은 이기적으로 하세요. 사실 이기적인 게 가장 이타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직장인에게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남자,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자세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삼성전자 근골격 예방운동센터에서 삼성전자 직원분들이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병원 가기 전에,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운동센터라고 해서 근골격 예방운동센터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서 팀장을 맡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많은 분들 만나 뵙고자 송영민 자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기업 교육 활동, 그리고 방송 활동, 그리고 기업에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이런 컨설팅 활동,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자세 관련돼서 문제를 많이 겪는 것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거북목, 구분등, 그리고 일자허리라고 해서 우리 소파에 기댈 때처럼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허리 만져보면 허리가 뒤로 꺾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자허리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런 척추 관련된 문제들로 많이 이제 통증을 느끼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거 고민하다가 이제 자세를 많이 이제 찾으시고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를 교정해서 낫는다 이런 개념들이 사실 생소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자세가 안 좋으면 근육이 긴장이 돼요. 여러분 목을 이렇게 세워보세요. 목을 가지런히 세웠을 때 근육이 없다고 가정하고 머리의 무게중심을 잘 맞추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머리 무게가 한 5kg 정도 돼요. 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6에서 7kg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대략 그 정도인데 실제로 측정을 해봤어요. 중심을 잘 잡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농구공은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잘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측정을 해봤더니 1kg에서 4kg 사이인 거예요. 실제 무게보다도 덜 나가는 거죠. 목에 실리는 부담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머리가 이렇게도 흔들리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세하게 중심을 잡을 때 근육이 조절을 합니다. 근육이 뼈를 잡기 위해서 살짝 힘을 주죠. 그럴 때 그 정도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3배 정도 압박 힘이 생겨요. 그리고 자세에 내가 근육에 힘을 꽉 주죠. 스트레스를 받고 아니면 거북목 하면서 머리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힘을 꽉 주잖아요. 그러면 23배까지 뛰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안 좋아서 통증이 생긴다. 이건 그 중간 단계에 긴장 요인이 있는 거예요. 자세가 나빠지면서 중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항하기 위해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육에 힘을 주죠. 그렇게 해서 관절을 압박하죠. 압박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세 때문에 안 좋아. 그러면 그 사이에는 너무나도 많은 기능적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 우리 인체 뼈에 대해서 한번 내 몸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리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팔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다음에 침팬치를 딱 보세요. 펭귄을 딱 보세요. 코끼리를 딱 보세요. 기린을 딱 보세요.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왜 이런 몸을 갖고 있는가? 이걸 다 찾아 나가 보잖아요. 그러면 딱 하나 나옵니다. 걷고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몸이다. 저도 이 개념 알고 너무 소름 돋았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2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뼈에 대한 충격이 위아래로 수직적인 힘이 계속 부하가 생기겠죠? 볼프의 법칙이라 그래서 우리 뼈는 반복적인 자극을 수직적으로 가하잖아요. 그러면 골밀도가 증가하고 그 방향으로 성장판이 자라요. 이게 뭡니까? 걷기 위해서 다리가 길어진 거고요. 팔은 흔드는 목적이고요. 걸으면 수직적인 부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척추가 구부정한 자세로 있을 때는 버티기가 어려워요. 근데 곡선이 허리는 앞쪽, 등은 뒤쪽, 목은 안쪽으로 꺾이면서 스프링처럼 작동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걷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일단 걷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걸음마 할 때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중력에 저항해서 근육도 발달이 안 돼 있고 뼈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아기 때부터 막 뒤집기 시작하고 뒤집으면서 또 근육이 이제 뭐 허리 근육, 코어 근육 조금씩 발달하면서 내가 준비가 되면 이제 네발기기 자세로 엎드려서 기기 시작하고 앉고 그 다음에 한 발씩 이렇게 서서 겨우겨우 서서 1년 정도 됐을 때 한 발을 딱 디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년은 뭐 하는지 아세요? 한 2000번에서 3000번 넘어지면서 학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전거 타기 생각이 나시나요? 자전거 타기 할 때도 2000번, 3000번 안 넘어져요. 한 2, 3개월이면 배웁니다. 걷기는 1년 정도 계속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중력에 맞춰서 잘 걷는 방법을 훈련을 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보행기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앉아서 오래 생활한다든지 뭐 요즘에 보면 슬리퍼 신고 막 먼 거리도 막 걸어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나쁜 자세 습관 때문에 걷기 자세가 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적응을 하면서 나는 이게 나한테 맞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태로 계속 걷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이게 한두 번 걸으면 몰라요. 몇 년, 오랫동안 쌓여야지 내가 통증이 느껴지면서 퇴행화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체는요, 적응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조금 틀어지게 걷고 우리가 살찌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원래 내 몸 건강한 상태가 맞는지 틀린지 이거 몰라요. 이게 내가 건강한 상태인지 살찐 상태가 뭐 이런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음식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 얼마나 나가는지 또 얘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여기에 맞춰서 그냥 조절되고 있는 겁니다. 살찌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아요. 살찌신 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절되면서 그 상태가 막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더 찌지 않게끔. 그 상태로 적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쁜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쁜 자세냐 바른 자세냐 이건 대뇌에서 우리가 전전두엽으로 그냥 개념화 시킨 것 뿐이지 인체는 이게 나쁜 자세인지 바른 자세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나한테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관절이나 여러 가지 뭐 심혈관계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나쁘게 걷기가 이제 비효율적인 걸음걸이가 되면서 이제 문제들이 조금씩 이렇게 누적되면서 쌓이는 개념입니다. 일단 인체가 걷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예전에 사냥하는 방법, 아주 재밌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신체 능력이 뭘까요? 올림픽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림픽에서 다른 동물들하고 막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종목. 수영 막 경쟁을 합니다. 돌고래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이겨요. 펭귄도 못 이깁니다. 펭귄이 엄청 빨라요. 모든 종목들을 다른 동물들하고 막 비교를 하면 달리기도 치타를 못 이기고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종목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마라톤,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장거리 달리기 종목은 인간이 무조건 이겨요. 오래 뛰면 뛸수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던지기 능력인데 이건 걷기랑은 조금 다른 능력이라서 걷기를 바탕으로 나온 능력이 던지기 능력이거든요. 네, 이건 별개의 이야기라서 이제 걷기 쪽, 달리기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래 걷고 달릴 수 있는 능력, 이게 두 발로 걸으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게 사용하고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빨리 식힐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심폐지구력 발달이 되어 있죠. 우리 뇌가 그 걷기에 맞춰서 또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면 우리 몸은 그냥 걷기 위해서 만들어진 몸인데 안 걸으면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이어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데요. 걷기나 달리기를 통해서 다이어트가 가능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걷기를 통해서 다이어트가 가능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걷기만으로는 안 돼요. 에너지 효율이 너무 높아요. 연비 좋은 자동차예요. 연비 좋은 자동차 중에서도 끝판왕이에요. 모든 동물 다 비교하면. 뭐 칼로리 소비량이 한 10,000보 걸어봤자 밥 한 공기 먹으면 끝나요. 서로 비슷합니다. 한 300kcal 될까 말까예요. 10,000보 걸으면 300kcal를 소비할까 말까예요. 체중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효율을 높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는 다이어트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운동할 때 다이어트 할 때 걷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걷기랑 달리기 이런 유산소 운동의 가장 큰 목적은요, 신진대사 조절이에요. 먹는 양을 줄여서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죠. 그러면 인체는 반드시 그 줄어든 에너지 섭취량에 대해서 더 먹으라는 신호를 보낼 겁니다. 식욕이 증가를 해요. 자꾸 에너지를 저장하는 쪽으로 에너지 대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식이 조절만 하고서 운동을 안 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요요 현상이 와요. 이때 걷기랑 유산소 운동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쓰는 방향으로 신진대사가 조절이 돼요. 식욕이 억제가 돼요. 그래서 걷기랑 달리기 이런 유산소 운동들은 반드시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내 체중을 조절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다이어트 운동입니다. 사람들이 걷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운동 개념으로 봤을 때 운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지금도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누워서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인류 오랜 역사를 보면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언제 내 몸이 기근 상태에 빠질지 모르는 환경,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금처럼 먹을 게 풍족해진 상태가 아니라 먹을 게 부족한 시기가 항상 많았던 거예요. 겨울 되면 막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고 그 보릿고개라고 해서 그 고비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기본적인 속성이 무언가 먹을 게 있으면 일단 엄청 먹어요. 고기 먹고 밥 먹고 막 냉면 먹고 이게 가능한 게 먹을 게 있을 때 다 먹어둔 다음에 지방으로 저장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걸 소비하는 운동은 딱 필요한 거 아니면 안 하려고 해요. 불필요한 운동은 너무 계속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개체는 살아남기 힘든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걷지 않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본능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 바쁘게 막 돌아다니죠. 그리고 일에 막 몰두하다 보면 막 힘들게 막 에너지가 그 일에 막 많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총 에너지 소비량, 하루 동안 정해져 있는 소비량이 있어요. 내 체중이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에너지 섭취량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지만 소비량도 조절이 됩니다. 그 소비량이 이 정도 양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데 한 이 정도 썼어요. 그러면 이 정도밖에 소비할 수 있는 정도가 적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체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쉬라고 이야기를 해요. 몸에서 본능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자꾸 눕게끔 해요. 소파에 기대게끔 해요. 이게 총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 막 많이 하고 왔는데 에너지도 없고 막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눕기 바쁘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른 데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걷는 데 쓰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피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못 걷는 사람도 많아요. 세 번째는 중요도입니다. 중요도. 에너지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걷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비교해 봤을 때 동일한 시간 동안에 내가 한 가지 행동을 하면 다른 거 못 하잖아요. 그런데 걷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넷플릭스 막 더 글로리 보는 게 더 중요하고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걷기가 저 끝에 있는 거죠. 1만 보 걷기가 도쿄올림픽에서 나온 개념인데 약간 상업적으로 나온 개념입니다. 이게 만보 걷기라고 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만보기 제품을 팔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나 이런 그 스포츠 과학 이 분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7,000보, 8,000보 최근 연구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만보 걸었을 때 에너지 소비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대사 그리고 건강 이점 이런 것들을 7,000보, 8,000보랑 만보랑 비교를 해봤더니 7,000보, 8,000보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어차피 만보를 걸었을 때 시간이랑 여러 가지 거리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7, 8,000보 정도 걸어도 만보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7, 8,000보 정도 걸어도 된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만보 걸으셔도 됩니다. 만보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억하기 좋아요. 건강증진 측면에서 핵심 단어잖아요. 만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내 습관을 규칙적으로 만들기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릎 관절이나 이런 데 큰 부담이 없다면 만보 정도 걸으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무릎에 부담이 있어? 그런 분들은 조금 줄여서 7, 8,000보 걸으셔도 됩니다.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첫 번째 신발 뒷굽을 봐야 돼요. 신발 뒷굽이 어떻게 달아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되게 발 뒤꿈치 닿을 때 제가 이게 오른쪽 발이에요. 그러면 가운데에서 약간 바깥쪽 이 구간에 신발 뒷굽이 달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바깥쪽인데 완전히 외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약간 바깥쪽 이게 정상범위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바깥쪽이 달아있는 거예요. 그럼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처음에 닿을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팔자걸음으로 딛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바깥쪽이 다르면 안쪽이 많이 달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짱걸음이나 평발로 걷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닿는 거죠. 이렇게 해서 뒷굽이 어느 정도 많이 달아있는 부분 이걸 확인하면서 가운데냐 너무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범위는 이게 완벽주의자들이 싫어하는 부위인데 완전히 가운데도 아니고 가운데에서 약간 바깥쪽 한 대략 이 정도 범위라는 거. 예, 발뼈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발 뒷굽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 흔들림을 보세요. 우리가 걸을 때 머리의 흔들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움직임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흔들림은 수평 방향으로 일어나거나 수직 방향으로 일어나요. 이게 약간씩만 일어납니다. 많이 해봤자 한 4cm 좌우로 움직여도 그러니까 거의 흔들림은 없지만 그래도 리드미컬한 움직임은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걷는데 머리가 왼쪽으로는 한 이 정도까지밖에 안 가는데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기울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스웨그라고 하나요? 네, 이런 식으로 좌우 비교해봤을 때 한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는가 이런 것들을 대칭성을 먼저 보시는 게 첫 번째. 그러면 뭔가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다리 길이가 짝다리거나 몸통이 척추가 좌우로 교차해서 움직일 때 교차 움직임이 잘 안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머리로 나타나요. 머리 흔들림이 또 너무 없어도 안 돼요. 약간 이렇게 머리가 떠다니듯이 발만 종종종종종종 걷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보폭이 굉장히 짧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의 흔들림이 대략적으로 수직적으로 한 1에서 2cm, 그러니까 좌우로 4에서 5cm, 이것도 많아야.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머리끝에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말씀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머리끝에 어린 외계인이 탔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그 롤러코스터인데 그 어린이용 롤러코스터 있죠. 한 그 정도의 느낌으로 태운다고 생각하고 깔깔깔깔깔 막 이렇게 웃는 것처럼 상상하고 재밌게 만들어주는 걸음걸이를 상상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흔들리면 이제 외계인이 토를 해버리겠죠. 네, 그런 느낌으로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흔들림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옷의 주름인데 옷의 주름이 오른쪽 왼쪽으로 대칭적으로 잘 주름이 잡히는지 몸통 쪽에서 이게 잘 안 잡히고 한쪽만 이렇게 잡히거나 아니면 뒤에서 봤을 때 이게 골반 뒤에서 본 모습인데 옷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골반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옷의 주름이 어디가 많이 더 주름이 잡힐까요? 이쪽이 잡히는 거예요. 이쪽은 팽팽하고 뒤에서 봤을 때도 이제 여름 가까이 되면 이게 뒤에서 보면 보여요. 이렇게 옷의 주름이 앞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얼마나 대칭적으로 잘 잡히는지 보시면 자세 또는 걸음걸이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든 나쁜 자세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바른 자세의 기능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모든 나쁜 자세거든요. 우리 발이 이렇게 있어요. 오른쪽 발이 있으면 우리가 발뼈 가만히 보면요. 발목이 중간에 있고 뒤꿈치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왜 튀어나와 있냐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할 때 아킬레스건 있죠. 힘줄이 탄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구조예요. 발을 세우고 밀어내고 이런 구조예요. 충격을 흡수하고 그리고 발 앞쪽 길이를 보면 이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길면 발을 앞쪽 뒤쪽으로 굴리는 움직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이 정도 길인 거예요. 그러면 굴릴 때 체중이 어디로 실리느냐? 발뼈 보세요. 어느 쪽 발뼈가 두껍습니까? 새끼발가락 아니죠. 약지발가락 아니죠. 어디입니까? 엄지발가락이에요. 뼈가 두껍다는 건 그쪽으로 체중을 많이 실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뒤꿈치 디뎠죠? 그러면 압력이 이렇게 통과를 해서 가운데로 와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 몸을 앞으로 밀고 나가게 하는 추진력은 엄지발가락에 위치합니다. 이게 정상 걸음걸이의 11자 걸음이에요. 그런데 8자 걸음은 팔을 이렇게 하잖아요. 오른쪽 팔을. 이런 식으로 걷는 거예요. 그럼 엄지발가락으로 체중이 실립니까? 안 실립니까? 안 실려요. 발을 옆에서 봤을 때 여기를 꺾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쓸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생기지 않겠죠. 발가락이 안으로 자꾸 꺾이겠죠. 관절에 실리는 부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안짱걸음은요. 똑같아요. 안쪽 내측으로 해서 새끼발가락 쪽으로 실리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 구조 자체가 힘을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른 자세와 나쁜 자세에 따른 뭐 많은 분들이 나쁜 자세를 했을 때 뭐 어디가 안 좋아져, 저기가 안 좋아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 나가기보다는 바른 자세 좋은 점이 뭔데? 이걸 하나 생각을 하면 그 기능을 나쁜 자세에선 못한다. 골반 걷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을 앞뒤로 흔들어 보세요. 팔을 앞뒤로 흔들면 어깨를 회전축으로 팔을 앞뒤로 흔들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그런데 척추를 같이 회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팔을 뻗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나죠. 척추가 회전이 동반되면서 어깨가 앞으로 나가고 척추가 회전이 동반이 되면서 어깨가 더 뒤로 나가니까 척추를 중심으로 어깨까지 거리만큼 기능적으로 길이를 늘릴 수 있잖아요. 팔을 흔드는 길이. 골반 걷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골반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요. 다리뼈만. 그럼 다리 길이만큼만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척추를 회전축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서 보여드리면 이쪽이 앞쪽, 이쪽이 뒤쪽이에요. 이렇게까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골반이 수평 회전하고 움직이는 만큼 다리 길이가 조금 더 늘어나겠죠.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걸었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걸었을 때 위아래로 충격이 줄어들고요. 보폭을 늘릴 수 있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골반 걷기라고 합니다. 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냐? 이거냐? 그러면 걸을 때도 골반을 그냥 이렇게 움직이느냐? 다리만 움직이느냐? 아니면 골반을 같이 움직여주느냐? 골반을 부드럽게 움직여라. 그러면 이제 골반 자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뼈 자체 모양 보시면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로 움직이는 겁니까? 허리. 골반과 허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위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골반을 잡고 있는 주변 근육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골반을 부드럽게 사용해라. 이게 골반 걷기의 핵심입니다. 골반을 고정시키지 말고 그냥 보폭을 반뼘 정도만 늘려서 직선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약간 축구할 때 공이 앞에 있어요. 그럼 경쟁하잖아요. 그럼 그 공을 내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발을 조금 더 뻗어줄 때 다리만 뻗지 않잖아요. 몸까지 살짝 같이 뻗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한 반뼘 정도만 직선으로 더 다리를 뻗는다고 생각하고 걸으시면 골반이 부드럽게 움직여요. 바르게 앉는 건 중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 중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을 때 우리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근육이 긴장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프로텍트 반응, 즉 보호 반응이라 그래서 통증을 경감시키고 내 관절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줘요. 실제로 스트레스와 통증 반응은 거의 유사한 맥락으로 일어나거든요. 보호 반응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어깨랑 목에 힘을 줘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자세인데도 어깨랑 목에 힘을 줘보세요. 그럼 근육에 힘이 들어갔죠. 그럼 관절을 압박하겠죠. 관절을 압박하면 그 주변에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겠죠.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이거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환경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긴장을 해서 내 관절을 압박하고 기능적으로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바른 자세는 뭐냐면 일단 차렷 자세 해보세요. 그냥 군대식으로. 이거 바른 자세일까요? 아닐까요? 너무 세우려고 노력하면서 막 긴장하는 거예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긴장하고 있잖아요.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 어떤 자세를 잡을 때 중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힘으로 내 몸을 정렬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쌓는 거예요. 쌓는 거.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쌓아야 될까요? 골반에서부터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해보다가 엉덩이 뼈를 느껴보는 거예요. 잘 안 느껴지면 한쪽 엉덩이를 들고 한쪽 엉덩이면 바닥에 비벼보는 거예요. 이래도 잘 안 느껴져? 내가 살쪄서 막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엉덩이 근육은 원래 감각이 조금 이렇게 무뎌요. 원래. 자, 손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서 비벼보세요. 그러면 엉덩이 밑에 뭉툭한 뼈가 느껴집니다. 이게 좌골이라고 하는 뼈예요. 뒤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뭉툭해요. 이 뭉툭하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뭉툭하지 않고 네모나타면 그냥 중심 잡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오뚜기처럼 뭉툭하니까 조금만 허리를 뒤로 숙여도 뒤로 쑥 넘어가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바른 자세는 앞쪽으로 약간 세워줘야 돼요. 반대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오른쪽 왼쪽 골반을 가지런히 놓고 앉는 거 첫 번째. 50대 50으로. 이걸 느끼세요. 이게 앉아있을 때 발 역할을 하는 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E.T. 영화 혹시 아시나요? E.T. E.T.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한 가지 설이 이제 재밌는 설이 뭐냐면 디자이너. 그때 당시만 해도 개인용 컴퓨터가 이제 산업용으로 쓰일 때였어요. 그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디자이너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그 팀이 본 거예요. 제작팀이 보고서 뭔가 E.T.라는 건 그렇잖아요. 뭔가 미래에서 왔을 것 같고 우리보다 조금 더 진보된 세계에서 왔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개인용 컴퓨터가 막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투박해 보이지만 외계인들은 이런 것들을 오래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오래 앉아있죠. 오래 앉아있고 모니터를 향해서 자꾸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팔을 앞으로 뻗어서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리가 필요 없겠네? 나중에 진화를 하면 다리가 필요 없으니까 몸통 바로 밑에 발이 있어요. E.T.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좌골이 그런 느낌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내장 지방이 많으니까 배가 막 배불뚝이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머리가 엄청 큰데 눈이 앞에 달려 있어요.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으로 길게 나와 있어요. 눈이 여기 이만하게 달려 있고. 어차피 모니터를 향해서 내가 갈 바에 그냥 머리를 길게 하자. 그리고 눈을 크게 만들자. 어차피 눈 크게 뜰 거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길어졌죠. 그 다음에 어깨 근육은 거의 없어요. 타이핑 치기 위해서 뭐 어깨 근육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어깨는 이렇게 쭉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손끝 모양 보세요. 손끝이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청개구리처럼 나와 있는 건 타이핑 칠 때 정확하게 치라고. 이런 것들은 또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조금 변화하고 있지 않나 이런 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앉아있을 때는 반려하라는 뼈가 좌골이다. 그래서 엉덩이를 가지런히 놓고 앉아라. ET 상상하시면서. 그 다음에 허리를 펼 때는 새끼손가락 아래 엄지손가락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자, 새끼손가락을 뱉고 엄지손가락을 명치에 붙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끼손가락 뱉고 엄지손가락 명치, 손을 다 편 다음에. 이게 뭘 상징할까요? 복부 근육의 길이를 상징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있게 위! 딱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는 약간 좀 방향이 다르죠. 복부 근육의 길이. 그러면 왜 이걸 손으로 짚었냐면, 구부정한 자세를 하면, 손이 찌그러져요. 내 복부 근육이 쪼그라든 겁니다. 조금씩 허리를 펴다 보면, 손 길이가 어느 정도 펴졌어요. 여기서 더 펴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허리를 너무 젖힌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전 자세인데, 제가 이 신전 자세는 따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 신전 자세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하나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어쨌든 바른 자세 할 때도 너무 오랫동안 신전 자세를 하면 안 돼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이 손 길이만큼만 허리를 만져보시고 허리가 약간 들어가 있는 느낌? 이걸 느껴보시고 가볍게 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랫배에 힘을 살짝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깨는 뒤로 너무 많이 펴지 마세요. 어깨 펴! 이러지도 마세요. 어깨를 너무 많이 펴면 뒤로 펴면서 머리가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세를 하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많이 봤어요. 대기업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약간 좀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신 분들, 또는 부모님이 어깨펴,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깨펴 잔소리를 많이 하신 분들, 어깨를 펼 때 너무 과하게 펴다 보니까 머리가 앞으로 나가고 이 상태에서 칭찬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행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20년, 30년이 지났어요.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분이 잘못한 건 이거죠. 키를 크게 하면서 어깨를 옷의 주름만 펼 정도로 약간만 펴주면 되는데, 키는 그대로 있고 구부정한 상태에서 키는 그대로 있고 어깨만 뒤로 편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펼 때는 일단 키를 먼저 크게 하시고 어깨 앞쪽에 옷의 주름이 없어질 정도로만, 정말 살짝입니다. 이거 거울 보고 하시면요, 이거 폈나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만 살짝만 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깨 자세 되게 좋아져요. 그 상태에서 목을 길게 늘리세요. 일단 늘려주는 거예요. 발레리노가 된 것처럼 길게 늘려주면, 움츠린 자세를 하면 목이 두꺼워져요. 길게 하면 뭐가 좋아 보입니까? 매력도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5kg은 더 날씬해 보이고 5살은 더 젊어 보입니다. 목을 살짝 늘리세요. 그럼 주름도 펴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혀를 입천장에 붙이세요. 혀 근육과 턱살이 연결되어 있어요. 혀를 입천장에 붙이면 아래쪽에 있는 턱살이 위로 올라가요. 혀를 입천장에 안 붙이면 내려가요. 두턱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턱관절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턱 근육 긴장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혀가 딱 잡아주니까 턱 근육이 나는 그러면 살짝만 힘줘도 되겠네 하면서 턱관절 압박하는 힘이 줄어들어요. 혀를 입천장에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손을 정수리 위에 붙여보실까요? 그리고 1cm 띄우세요. 여기 비어있는 공간 있죠? 이걸 키를 살짝 크게 하는 느낌으로 정수리를 천장 방향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척추가, 허리가 젖혀지면 안 돼요. 젖혀지면 키가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잡아준 상태에서 뒷목을 늘려서 키를 크게 하는 느낌으로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긴장되잖아요. 힘을 약간 빼주셔야 돼요. 힘을 빼는 느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힘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셨나요, 지금? 그러면 원래는 한 이 정도였는데 아주 약간 살짝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느낌이 나야 되냐면, 골반 위에 허리, 허리 위에 등, 등 위에 목, 목 위에 머리가 아주 살짝씩 탁 쌓여서 얹혀지는 느낌이 나야 돼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명제가 나옵니다. 바른 자세는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긴장하잖아요.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쌓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쌓는 거, 5% 힘 빼주는 거,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른 자세를 했는데 이 자세를 오래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모든 바른 자세는 조금씩 자주 하는 겁니다. 지금 하신 건 뭐냐면 자전거 타기 훈련하는 것처럼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바른 자세 트레이닝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 바른 자세, 척추를 세우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해서 일어서서 다리를 움직이면 바르게 걷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서서 지하철에서 서 있을 때 다리를 골반 너비 정도로 균형을 잘 잡고 서 있으면 바르게 서 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자세를 하시면 또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해서 생기는 스트레스, 관절 한 관절에만 계속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니까 아니에요. 편안하게 기대서 앉기도 하고 짝다리를 짚어도 돼요. 이거 여행 가는 거예요. 어디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바르게 앉기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자세는 기본적으로 모니터를 향해서 구부정한 자세. 특히 노트북 바닥에 놓고 커피숍 같은 데 보면 노트북이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면 구부정한 자세로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왜 그러냐면 눈이 앞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의식, 즉 항상 자세는 그냥 취하는 게 없어요.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직장인들이 거북목 자세 많이 하고 오세요. 구분 등 자세, 구분 어깨 많이 하고 오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당신을 먹여 살린 자세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수렵 채집 활동을 어디 저 사바나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한다 그러면 자세는 이런 자세가 안 나오겠죠. 이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죠. 뛰어다니고 목을 세우고 경계하고 또 쉴 때는 편안하게 누워서 쉬고 선택해서 사는 삶을 사니까 뭐 이런 자세, 움츠린 자세가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모든 수렵 채집 활동이 모니터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서류 작성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적의식 거기에 맞춰서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 나온 거예요. 월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또 보상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적응된 결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중요하게 되는 스트레스, 보호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통증이 생기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서 나오는 거북목 구분 등 구분 어깨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이런 습관이 있겠죠. 다리 꼬는 습관. 이건 골반 틀어지게 하죠. 그런데 이것도 이런 측면입니다. 스마트폰을 들어서 여러분 다리 꼬아 보세요. 이렇게. 다리를 꼬았을 때 이점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볼 때. 높이가 높아지잖아요. 한쪽으로 다리를 오래 꼬고 이 자세가 습관이 되면 물론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자세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에너지 보존 측면에서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어딘가 뭐 이거 올려놓을 데가 없으면 팔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팔을 들 때 쓰는 에너지 소비량 있겠죠? 또 몸을 세우면서 쓰는 에너지 소비량이 있을 겁니다. 이것보다 다리를 살짝 꼬아주고 스마트폰을 딱 올렸을 때 어딘가 거치대가 생기면서 어깨 근육이 일을 좀 덜하고 다리도 뭔가 조절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몸통 근육들도 조금 덜 쓰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뇌가 에너지를 덜 쓴다라고 빠르게 판단해서 지금 꼰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이 없으면 팔짱까지 이렇게 끼고 이렇게 어딘가 기대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줄이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본능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습관이죠. 습관. 한 자세로만 계속 꼬면 골반이 왼쪽은 후방경사, 오른쪽은 전방경사 되면서 허리가 비틀리겠죠. 나도 모르게 계속 한쪽으로만 꼬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자세는 번갈아 가면서 꼬기도 하고 여행 갔다 한번 돌아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좌골 앉기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한 자세로 오래 하지 말고 이런 자세도 많이 하시죠. 네. 네네네네. 이거는 완전 금기입니다. 금기. 여러분 목은요 안정성을 포기한 관절입니다. 허리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요. 그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밑에 있는 관절, 이게 위에 있는 관절. 그 뼈와 뼈가 이렇게 맞물려요. 뒤에서 후관절이라고 해서. 그러면 회전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굴곡신전이라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면 잘 일어나는데 회전은 잘 안 일어나게 제한을 줘요. 제한을 줘요. 그리고 등 같은 경우는 갈비뼈가 감싸주고 있죠. 그러니까 허리랑 등은 어떻게 보면 근육이나 이런 뼈들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목은요. 돌리면 휙휙 돌아가요. 시야 확보, 머리의 무게중심 조절, 머리의 수평 유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목은 뼈 관절도 약간 사선으로 맞물려요. 그래서 움직일 때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 경추 1번과 2번 뼈는 이 관절은 인대로만 잡혀 있어요. 유일하게 척추뼈 중에 디스크가 없는 관절이 경추 1번과 2번이에요. 이걸 막 내가 스마트폰을 막 이렇게 딱 끼고서 3차원으로 돌리고 기울이고 비틀고 숙이고 뭐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자세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육이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힘을 많이 주게 돼요. 그러면 디스크도 짓이기고 밀리고 근육도 막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근육통 생기고 최악의 자세입니다. 이게 일할 때 할 수 있는 자세 중에 최악의 자세예요. 뭐 헤드셋, 헤드폰, 뭐 에어팟 이런 것들 쓰시고 뭐 타이핑 치시거나 업무 보시는 게 좋아요. 일하실 때.
이런 나쁜 자세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5분을 연속으로 하는 개념보다는 그 정도로 조금씩 나눠서 5분을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깐 세웠으면 한 0. 몇 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루 동안 5분 정도를 조금씩 나눠서 채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신경 쓰라는 이야기죠.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뭐 나이가 짐작이 되실 텐데 어떻게 보면 이 구독자분들께서 제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가 이제 대학교 때 조금 안 좋았어요. 자세가 좀 안 좋아서 그때 당시 키보다 지금 한 16년, 17년 졸업하고 나서 흘렀거든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죠. 0.6cm가 컸어요. 저도 언제 그 키가 언제 회복이 됐는지는 재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30대 후반 되면서 이제 건강검진을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영양제가 막 그 정수기 위에 쌓이면서. 그때 이제 건강검진 받으면서 쟀는데 비교를 해봤더니 키가 커져 있는 거예요. 원래 퇴행화 계산을 하면 한 1cm 정도 줄어드는 게 맞아요. 유지가 되거나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키가 컸다? 자세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언제 좋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대개 한 3개월 정도로 봅니다. 3개월 정도로 보고요. 또 길게 걸리는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구부정한 자세 습관이 오래 있었던 분들이라면 인대 수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은 쓰는 대로 바뀌어요. 지금 순간순간의 자세 습관과 움직임에 따라서 그 자극이 계속 전달이 됩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쭉 펴고 천장을 향해서 쭉 몸을 늘려보세요. 하나, 다시 원래대로 내렸다가 다시 둘, 후.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이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시작하거든요. 강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평소에 생활하는 습관은 구부정한 자세 습관이 많이 나오죠. 앞쪽이 짧아져요. 뒤쪽 근육이나 근막이나 힘줄들이 늘어나요. 그냥 우리 인체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도 무엇을 먹는지 이게 무슨 카레인지 돈가스인지 뭐 값비싼 스테이크인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갔을 때 화학적 요소가 중요한 거죠. 단백질이냐? 그러면 단백질을 어디서 분해를 하고 어떻게 생리학적인 대사 과정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걸 그냥 그 물질에 따라서 그냥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뇌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압축이 돼 있느냐? 늘어나 있느냐? 그 조직이. 이 자극이 얼마나 반복이 되느냐? 얼마나 오랜 시간 유지가 되느냐? 그런 물리적, 화학적, 그런 전기적 자극에 따라서 적응하는 거예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중요해요. 염증 반응이 있을 때는 운동하시면 안 돼요. 마사지도 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칭도 하시면 안 되고 막 어디가 아팠어 그러면 그걸 자꾸 아픈지 안 아픈지 나아졌나 이러면서 자꾸 확인해 보시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자극을 주면 안 됩니다. 염증 반응은 열, 그 다음에 또 빨개지는 거, 그 다음에 통증이 극심해지는 거, 부어오르는 거 이런 반응들이에요. 내 신체 조직에 불 난 거예요. 그럼 막 건물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일단 뭐 해야 돼요? 꺼야죠. 뭐 소화기로 빨리 끄든, 그러니까 소화기로 끄는 게 최선이겠죠. 물론 그거보다 최선은 불이 안 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불이 났어요. 그럼 소화기로 끄는 게 일단 1차 예방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119 소방차 불러야죠. 그래서 불을 일단 꺼야 되잖아요. 이게 병원입니다. 병원. 우리 조직 입장에서는. 병원에 빨리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뭐 약을 먹던지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때 막 운동을 하시면 그 염증 반응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염증 반응에 따라서 운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빠르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럴 땐 병원이죠. 두 번째는 만성 통증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증은 아닌데 오랫동안 막 묵직하게 우둔하게 아픈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성 통증에 많이 일어나는 반응인데 이런 만성 통증이 있을 때는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게 옛날에는 침상 휴식 개념으로 갔었어요. 그냥 무조건 아프면 이게 급성이든 만성이든 그냥 누워서 쉬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조가 의학계에서도 바뀌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회복이 더딘 거예요. 움직여야지 기능이 살아나고 기능이 살아나야 신진대사도 원활해지고 회복도 빨라지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움직이는 게 가장 좋으냐? 너무 간단해요. 윗몸 일으키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아파요. 그러면 그 직전까지는 괜찮아. 거기까지만 운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작을 반복하잖아요. 조금씩 움직임 범위가 늘어나요. 어깨 통증도 여기까지 아파요? 만성 통증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렸을 때는 안 아파요? 그럼 여기에서는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몸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괜찮네? 움직여 보니까 괜찮네? 그러면 이 움직임을 통해서 또 회복을 하죠? 그러면 조금 더 올려보면 여기까지 돼. 이렇게 해서 내 몸을 회복하는 겁니다. 일단은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동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예측입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운동해라.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영상 매체 보고서 운동 바로 따라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허리 삐끗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이 숙련된 사람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그 속도로 따라 하다 보면 지금 우리 뇌는 항상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면서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예측을 해요. 걸어 다닐 때도 바닥 예측하면서 걷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그 걷는 구간도 자전거 길이 있어요. 그리고 걷는 도보가 있어요. 그런데 도보가 약간 보도블록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은 약간 튀어나온 데도 있고 조금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어요. 자전거 길은 쫙 깔려 있죠. 직선으로. 약간 맨들맨들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 쪽에서 걷는 걸 선호할까요? 위험한데 자전거 길로 걸으세요. 왜 그러냐면 순간순간 걸을 때마다 예측하고 걷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 대사량, 그 에너지를 얼마나 써야 되는지, 내가 움직임을 조절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예측하고 계산을 하는데, 보도블록은 예측할 때 울퉁불퉁하니까 피드백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를 딱 디뎠을 때 항상 상황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미세하게 에너지 소비가 일어날 것 같아. 자전거 길은, 평탄한 도로는. 여기는 다 똑같아 보여. 예측하기 쉽잖아요. 에너지를 덜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예측을 하면서 아주 미세하게 걷고 생활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운동을 할 때도 내가 예측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처음 하는 동작인데 막 그 속도대로 따라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속도를 0.5배속으로 운동 동작을 보고 먼저 내가 한번 해본 다음에 익숙해졌죠? 그 다음에 정상 속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확 하시면 안 됩니다. 코어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들고 계시나요? 어딘가에 기대서 들고 계실 텐데, 일단 정자세로 앉아보세요. 일단 정자세로.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옆에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한 손으로 허리 뒤쪽, 우리 골반 위쪽이랑 갈비뼈 아래쪽 움푹 들어가 있는 데 있죠? 거기 아무데나 손으로 이렇게 쑥 만져보는 거예요.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여기를 손으로 꾹 찔러서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다가, 자 이제 느끼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손으로 딱 잡아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다시 내려놓고 손으로 딱 잡아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때 허리 쪽에 있는 근육을 손으로 느껴보세요.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스마트폰을 딱 잡아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허리에 힘이 들어가요. 살짝 들어가요. 그리고 힘을 주고 있다가 스마트폰 내려놓고 다시 원래대로 오면 또 근육이 힘을 덜 줍니다. 힘이 빠져요. 이게 코어예요. 척추가 뼈들이 여러 개가 위로 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뼈들이 또 어깨가 또 매달려 있기도 하고, 걸을 때 골반이랑 다리를 같이 움직일 때 중심을 잡아주는 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건들건들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건을 들 때도 좌표를, 내 몸의 중심은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야지 안정감이 생기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데, 이게 막 휘둘리면 안 되겠죠. 휘둘리지 않게끔 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들, 이런 것들이 다 코어예요. 막 큰 범위로는 허벅지 근육까지도 포함을 하고요. 막 엉덩이 근육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미세하게 여러분이 설거지 하시고 청소하시고 타이핑 치시고 모든 움직임이 일어날 때마다 척추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코어를 잡아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가 약하면 휘둘리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불안정해지는 게 허리입니다. 허리 중에서도 요추 5번이 가장 먼저 불안정해져요. 왜냐하면 요추 5번에서 천추 연결되는 그 사이 디스크 있죠? 여기는 움직임이 또 허리에서 또 많이 일어나는 관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휘둘리는 부위 중에 하나가 그쪽 디스크입니다. 코어 근육 키우는 거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허리를 펴세요. 그 다음에 손은 이렇게 가슴 쪽에 X자로 만들어 보세요. 허리를 편 상태에서 몸을 살짝만 숙여보세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허리를 편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구부리는 게 아니에요. 척추를 기둥처럼 써야 돼요. 앞으로 살짝 기울이면 지금 허리 뒤쪽에 있는 등 쪽에서 잡아주는 코어 근육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는 뒤쪽으로 살짝 기울이는데 척추를 세운 상태에서 뒤로 기울이면 등받이에 기대지 않으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냐면 배에 힘이 들어가요. 부들부들거려요. 일단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주 훌륭한 코어 운동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무게를 더 주고 싶다. 가방이나 무거운 물건들 있죠. 이런 것들 가슴에다가 책 같은 거 안고서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이거 코어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죠. 옆으로도 이렇게 기울이고. 이걸 한 번에 하면 좋겠죠. 고깔 모자를 거꾸로 뒤집은 것처럼 회선 운동이라고 하죠. 꼬리뼈가 꼭지점이고 머리끝으로 원을 그리는 거예요. 척추를 세운 상태에서. 그러면 코어 근육들이 유기적으로 타이밍 맞춰서 수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기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시간 내서 운동하는 것도 좋아요. 그거 어딘가가 좀 아파서 계획적으로 뭔가 단계별로 계속 집중해서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임, 운동들은요, 내가 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맞춰서 짬짬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만 해줘도 시간 별로 안 들이고요, 코어 근육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조금 더 저항을 주면 더 좋겠지만 뭐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코어 운동입니다. 택배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이건 뭐죠? 예측 불가능하다. 예측을 한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 올려야 이 무게를 내가 가늠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근육을 어떻게 동원해서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는지 탁탁탁탁탁탁 쓰는데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시켰는지 모르니까. 어떤 건 뭐 쌀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크기인데. 어떤 것들은 뭐 가벼운 뽁뽁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가벼운 건 나은데 무거운 걸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놀래요. 예측하지 않은 어떤 무게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놀래니까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죠.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호하기 위해서 과하게 긴장을 합니다. 과하게 긴장을 하면 내가 스스로 근육에 힘을 줘도요, 그 안에서 근섬유들이 퍽 찢어져요. 이쪽에서 만약에 근육 길이가 이 정도면 근육이 수축하는 방식이 이쪽에서도 수축을 하고 이쪽에서 수축을 하죠. 그럼 사이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근육이 너무 과하게 긴장을 해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택배 상자 들 때 많이 허리를 삐끗하고요. 그 다음에 택배 상자가 친절하게 어디 선반에 놓여 있으면 되는데 선반에 놓여져 있지 않고 바닥에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무심코 허리를 숙이면서 드는 거예요. 그냥 숙이는 것도 아니에요. 문을 빼꼼히 열고 문 옆쪽으로 몸을 비틀면서 숙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 비틀면서 숙이거나 비틀면서 높은 곳에서 막 무거운 걸 이렇게 짚고서 이렇게 높이가 다른 곳에서 척추를 비틀었을 때 허리가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예측도 불가능해. 허리가 불안정한 자세를 취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는 거예요. 다 결합이 돼서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걸리죠? 그러면 막 무슨 그 잡곡 이런 거 막 엄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뽁뽁인 줄 알고 잘못 들었다가 하고서 이제 평소에 허리 안 좋으셨던 분들은 많이 다치시죠. 스쿼트 운동, 데드리프트 운동을 저항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움직임 패턴만 정확하게 연습 많이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스쿼트 형태로 내려가는 거, 데드리프트 자세로 내려가는 거.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 무릎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고관절을 접어주면서 데드리프트 자세로 내려가도 돼요. 그런데 이 자세보다는 스쿼트 자세가 조금 무거운 무게를 들기가 편하거든요. 조금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약간 그 하프닐링 자세라고 있어요. 이렇게 한쪽 무릎만 구부리는 거. 이 정도의 자세를 취한 다음에 물건을 이제 듭니다. 바른 자세로 연습할 때는 새끼손가락 아래, 엄지손가락 위로, 이거 기억나세요? 이걸 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데드리프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스쿼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허리가 숙여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허리가 숙여지면 손이 찌그러진다는 뜻이잖아요. 새끼손가락 배꼽, 엄지손가락 명치, 이거 유지한 상태에서 이 고관절을 접는 연습 많이 하세요. 이렇게. 운동할 때 자세를 연습하는 게 물건 들 때도 나와요. 괜히 데드리프트 자세, 스쿼트 자세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물건 드는 패턴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영국에서 이런 훈련 많이 시켜요. 근로자들이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드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100회 정도는 나눠서 100회 정도는 계속 바른 자세로 데드리프트, 스쿼트 동작을 많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몸에 잔 느낌이 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물건을 들 때 그 패턴이 나와요.
기본입니다. 물건을 들 때는 먼저 무게를 가늠하세요. 살짝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대충 짐작이 가요. 이것만으로도 허리 삐끗하는 거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편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을 항상 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서 아랫배에 힘을 살짝 주는 거예요.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허리 근육을 엄청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건을 내 몸에 가깝게 드세요. 몸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같은 무게라도 무겁게 느껴져요. 가깝게 붙여서 들수록 가볍게 느껴져요. 이렇게 물건 들 때는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통돌이는 세탁물을 꺼낼 때 위에서 문을 열어서 숙이면서 꺼내야 되잖아요. 이때 허리를 많이 숙이고 팔을 많이 뻗게 돼요. 이때 세탁물이 젖어 있죠. 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젖은 수건 몇 개만 엉켜 있어도 이게 엉켜 있는 정도가 서로 막 어디까지 엉켜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늠이 안 되죠. 그 상태에서 나쁜 자세에서 예측도 불가능하니까 허리를 많이 다치시거나 디스크가 뒤로 밀리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팔을 뻗었죠? 한번 살짝 가늠을 해봐야 돼요. 가늠을 해보고 최대한 나눠서 꺼내세요. 최대한 나눠서 꺼내세요. 근데 막 빨리 하고 싶잖아요.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그래도 내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거 한 3번에 나눠서 꺼내겠다. 또는 4번에 나눠서 꺼내겠다. 이렇게 횟수를 정해놓고 꺼내시면 그렇게 조심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키가 작으신 분들은 발 받침대에 올라서서 꺼내는 게 좋아요. 너무 잘못 꺼내서 키가 안 되는데 막 어깨를 뻗어서 꺼내잖아요. 모든 근골격계 질환의 핵심은요, 뻗는 거예요. 축구할 때도 공을 향해서 다리를 뻗다가 허리 삐끗하고요. 물건을 잡을 때도 뻗다가 삐끗하는 거예요. 뻗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핑 칠 때도 서류 가운데 있어요. 키보드가 멀리 가 있죠. 그 서류를 이렇게 보시고 치는 거예요. 그럼 팔을 뻗게 되죠. 뻗으면서 어깨 뒤가 아픈 거예요. 뻗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돌이에서 꺼낼 때도 뻗는 걸 최대한 줄이기 위한 그런 높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드럼 세탁기도 마찬가지예요. 드럼 세탁기는 밑에 있어요. 밑에서 열어요. 항상 밑에 있어요. 왜냐면 위에 건조기 올려놔야 되니까. 숙이는 자세를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몸을 비틀어서 또 이런 세탁물을 꺼내죠. 역시 부적절한 자세가 많이 나와요. 나눠서 꺼내는 게 핵심이에요. 최대한 나눠서 꺼내세요. 예측하세요. 허리 디스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방 관점에서는 혈관이 들어가잖아요. 디스크에. 혈관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방이 있죠. 그 방에 내가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원룸에. 거기에 상하수도관이 안 들어와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세면대가 없고 싱크대도 없는 거예요. 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밖으로 멀리 나가야 돼요. 뭐 우물 같은 데서 떠와야 돼요. 화장실 볼일 보러 가려면 저기 공중화장실 막 공원에 있는데 뛰어가야 돼요. 관리사무소 이런 데 뛰어가야 돼요. 비효율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막 어디서 뭐 정기적으로 담아와서 일단 뭐 놔두는 건 문제가 안 돼. 마실 물은. 씻을 물도 담아오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세수하고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도 없으니까 대변이나 소변을 담을 수 있는 통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저장해 놓고 있다가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가서 배출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디스크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혈관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디스크는 어떻게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느냐? 움직임에 의해서 펌프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팔을 쭉 늘려주면 허리가 압력이 낮아지겠죠? 이때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이 상태에서 움직임까지 주면 압력 차이가 생기겠죠, 디스크에. 그러면 압력이 생긴 쪽은 물과 함께 노폐물을 배출하고 압력이 낮은 쪽은 수분과 영양분을 하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이걸 펌프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펌프 메커니즘이 가장 잘 일어나는 상태, 운동은 어떤 운동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빠르게 걷기, 가볍게 뛰기. 그 충격에서 펌프 메커니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은 걷기나 달리기 이런 유산소 운동은 허리 디스크에 밥을 주고 물을 주고 그 이상을 넘어서 허리 디스크에 물을 가득 품도록 하는 탱탱해져요. 실제 연구했습니다. 호주의 한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20km에서 40km 일주일 동안 달리는 그룹 그리고 40km 이상 달리는 그룹 그리고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반인 그룹 비교를 했어요. MRI 다 찍었습니다. 30대 성인 남성 다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디스크가 탱탱해진 거예요. 모든 디스크가 탱탱해진 거예요. 물을 가득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수액,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의 질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조직 자체가 바뀌었어요. 디스크의 구성 성분 자체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걷기와 신발의 관계 너무 많아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봤던 게 어그부츠인데 그 슬리퍼 있죠.
어그부츠 슬리퍼를 신고 저기 어디 일본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슬리퍼를 신으면 두 가지 관점에서 안 좋은데, 첫 번째는 발을 앞으로 찰 때 뒤에서 잡아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속도가 빨라지는 이 구간에서 발을 딱 차는데 이게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전략을 써요. 움츠려서 발등을 높이거나 아니면 발끝을 세우거나 발가락을. 경직이 돼요. 발은 유연하면서도 강해야 되는데, 왜냐면 어떤 지형지물을 밟든지 체중을 버티는 안정성이 있어야 되지만 이 발의 형태가 그 딛는 부위에 따라서 이 아치를 이용해서 약간 감싸주듯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탄력을 이용합니다. 힘줄의 탄력을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슬리퍼를 신고 오래 먼 거리를 이동하시면 이게 경직이 돼요. 경직이 되면, 오랫동안 경직이 되면 발이 피로해지는 건 발목, 무릎, 고관절로 가는 거예요. 거의 허리까지, 뇌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 오랫동안 어딘가를 걷는다, 실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걸음걸이, 자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약간 터벅터벅 걸어요. 약간 질질 끌면서 걷는 걸음걸이가 나옵니다. 이 신발을 많이 신으면. 왜냐면 발을 앞으로 쭉쭉 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보폭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슬리퍼는 아니지만 헐렁한 신발도 안 좋아요. 그럼 발이 그걸 다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바느질을 하는데 우리 바느질하는 손에 골무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하는데 골무를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바늘을 잡고 있는 손에 골무를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골무가 또 커요. 헐렁거려. 그럼 바느질이 정확하게 잘 될까요? 안 돼요. 자꾸 헐렁거리는 게 뭐가 막 불편하게 만드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한 움직임이 안 일어나요. 그 일들이 신발을 헐렁하게 신었을 때 발에서 일어납니다. 원래 우리 걸음걸이는 신발 계산하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끼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은 항상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신발끈을 조여주는 게 좋습니다. 한 번씩. 굉장히 편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슬리퍼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을까요? 어떤 관점에서 살아남았을까요? 맞춰보세요. 어떤 관점이냐면, 뇌가 에너지를 끊임없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그 기억마저도 어떤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머릿속에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꺼낼 수 있는 단어를 꺼냅니다. 그게 에너지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 정도로 미세한 단위로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를 하거든요. 슬리퍼나 그런 걸을 때 약간 좀 불편감을 주긴 하지만,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신고 벗고 신고, 이게 다른 신발보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약간 그런 개념이죠. 설탕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그 슬리퍼나 크록스 신발, 이런 편리함을 무기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실내에서는 많이 신으셔도 됩니다. 앞에서 3분의 1 지점 있죠. 잘 구부러졌다 펴졌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손을 놓잖아요. 원상 회복되죠. 구부러지긴 잘 구부러지는데 탄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탄력이 있으면서 앞에서 3분의 1 지점이 잘 구부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뼈가 추진력을 이용해서 발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면서 발을 세워서 밀고 나가잖아요. 이때 여기서 구부러져야 돼요. 탄력을 이용해요. 이게 힘줄 시스템이 팽팽해져요. 발끝으로 서면 발바닥 근막이랑 이런 힘줄 시스템이 팽팽해져요. 그 팽팽해지면서 엄지발가락을 땅을 밀어내거든요. 그 힘을 이용해서 밀어내요. 이 탄력을 똑같이 신발도 이용하려면 구부러지면서 탄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틀림이 어느 정도 허용이 돼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비틀었죠? 탄성이 느껴지죠? 이 비틀림은 뭐냐면, 발이 움직일 때 뒤꿈치 가운데서 약간 바깥쪽,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때 약간 그 물결 치듯이 움직임들이 일어나요.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뒤꿈치 디뎠죠? 이렇게 딛고 엄지발가락 밀어낼 때는 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이 약간 나선형으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 두 번째 테스트, 비틀림 테스트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뒤축을 만져보세요. 뒤축을 만져보면 이 뒤축 부분이 약간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아예 없는 건 안 좋고요.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것보다는. 그리고 있는 것 중에서도 여기를 딱 만져봤을 때 약간 좀 뭐랄까요? 고정돼 있다. 잘 안 움직인다. 딱딱하다.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뒤꿈치를 잘 받쳐주어야 걸을 때 또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신발 높이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뭐 구두 형태 정도는 괜찮은데 스프링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막 공기 주머니가 막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충격 흡수를 많이 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승차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타이어가 이제 지면 울퉁불퉁한 지면에서 움직일 때 거기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게 스프링으로만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튕겨나가요. 튕겨요. 에너지를 품고 튕겨나가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앞쇼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튕겨나가지 않게 약간 이렇게 잡아주듯이 튕길 것 같으면 다시 잡아주고 하면서 승차감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이나 너무 뒤쪽이 탄성이 높으면 걸을 때 그걸 근육이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교란이 돼요. 일반적인 걸음걸이. 원래 그 케냐나 이런 데 가보면 맨발로 걸어 다니거든요. 그 맨발로 걸었을 때 우리 발의 근육들을 잘 움직이고 발의 움직임을 최대한 잘 움직이면서 걷도록 우리 몸이 태어났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맨발로 걷다 보니까 뭐 아스팔트나 이런 데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신발이거든요. 신발입니다. 근데 그 신발에 이제 이런 굽이 너무 높거나 너무 탄성이 너무 높으면 우리 몸이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측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이 아파서 어디서 좀 오래 서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푹신한 형태? 네,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7,000보 이상 뭐 10,000보 걷는다 이러면 이런 스프링 형태나 이런 신발들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릎 관절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관절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걷기랑 달리기는 메커니즘이 달라요. 네, 걷기는 걸을 때 이제 물론 이제 달릴 때도 뒤꿈치 그리고 엄지발가락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걷기는 내 몸을 한번 세워줘요. 한번 세워줬다가 높은 지점에 내 무게중심을 높여놓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리를 뻗으면서 무게중심을 낮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발로 서 있을 때 몸의 무게중심이 우리 청골 2번 앞쪽에 있거든요. 높아졌다가 한 발로 설 때 무게중심이 높아졌다가 두 발로 뻗을 때 낮아져요. 그리고 한 발로 설 때 높아졌다가 두 발로 뻗을 때 낮아져요. 그러니까 두 발로 땅을 딛는 시점에. 그래서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무게중심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치 그 중마 메커니즘입니다. 중마. 발 밑에 막대기 2개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성큼성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목발 짚을 때도 목발 한쪽으로 지탱하고 몸을 쭉 타고 넘어가서 장대 높이 뛰기 하는 것처럼 넘어가잖아요. 이게 걷기 메커니즘이고, 그 다음에 달릴 때는 스프링 메커니즘이에요. 무게중심점이 그대로 이동을 해요. 발만 통통통통통 힘줄을 이용해서 튕기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뒤꿈치로 먼저 닿느냐, 뭐 앞꿈치로 먼저 닿느냐에 따라서 뒤꿈치로 먼저 닿으면 뭐 레어풋 주법, 앞쪽으로 닿으면 포어풋, 중간 정도 같이 닿으면 미드풋 주법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탄성이에요, 탄성. 콩콩콩콩. 그래서 스카이 콩콩 타는 것 같은 메커니즘으로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쓰이는 근육도 다르고 관절에 실리는 충격도 다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신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 그래서 만든 것들이 워킹화, 러닝화예요. 약간씩 러닝화 같은 경우는 좀 탄성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조깅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르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시작은 워킹화로 가시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달리기가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러닝화 쪽으로 조금씩 시도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른 기능성 신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의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자의 형태가 있어요. 등받이가 있죠. 팔걸이가 있어요. 이거 이집트 시대에도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고대 중국 이런 거 보면 의자 나무로 막 딱딱하게 만든 의자들 보면 뭐 이런 식으로도 왕도 앉아 있고 이러잖아요. 의자가 왜 이렇게 생겼는데 또 지금 와서 굉장히 독창적인 의자, 독특한 의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보편화되지 않았죠. 뭐 무릎으로 앉는 의자도 있고 뭐 별의별 의자들이 막 독특한 디자인으로 나왔지만 결국에 살아남은 디자인은 등받이 있고 팔걸이 있고 다리가 기본적으로 4개거나 아니면 바퀴로 조금 안정성을 잡아주고 움직임을 좀 더 보완하거나 이런 것.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사람 인체 형태에 맞춰서 그게 가장 편한 거예요. 팔을 내려놔서 어깨를 좀 힘을 덜 쓰게 만들고 등받이에 기대서 허리 근육을 좀 덜 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긴 이유가 인체에 맞춰서 그냥 그게 가장 편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그 디자인이. 우산도 마찬가지죠. 우산도 별의별 디자인이 있는데 뭐 그런 우산도 있었습니다. 버튼을 딱 키면 막대기 같은 게 있는데 버튼을 딱 키면 위쪽에서 바람이 막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물도 안 흘리고
보관하기도 좋고 이동할 때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발명품으로 나왔는데 보편화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린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 다 튀기고 다니는 거예요. 비가 오면 나는 안 맞는데 딱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선풍기죠, 선풍기. 탁탁탁탁탁탁탁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불편하죠. 상품성이 떨어지겠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독특한 제품들은 또 보편화되지 못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신발에 대해서도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조금씩 나눠서 운동을 쪼개서 많이 하십시오. 특히 식후 30분 이후에 우리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좋은데 쪼개서 많이 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동안 연속으로 내가 걸었어요. 또 10분씩 나눠서 6번을 걸었어요. 그러면 시간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을 하면 비슷합니다. 그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산소 부채가 뭐냐면 유산소 운동을 해요.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서 휴식하는 기간, 우리 몸을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차를 막 운전해서 가는데 차를 시동을 끄면 이제 그 열을 식히고 이런 거랑 비슷해요. 회복하는 시간 동안에 산소 부채라고 해서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지방 연소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방을 연소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혈당을 소비하는 방향으로도 대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고속도로 주행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쫙 고속도로로 계속 가면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은 높잖아요. 연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시내 주행을 똑같은 시간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호가 바뀔 때마다 걸렸다가 또 출발했다가 걸렸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출발했다 멈췄다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에너지 소비들이 생기겠죠. 시간을 많이 내실 필요 없이 그냥 식사하시고 식후 30분 이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또는 가볍게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저녁에 나가셔서 한번 또 걸으시고 또 아침에도 걸으시고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주변 산책하듯이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혈당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고혈압은 일단 느긋하게 걸으세요. 산책하듯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할 정도로 너무 막 힘차게 걷거나 아니면 막 긴장한 상태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막 근육에 힘을 주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즐긴다는 느낌으로 햇볕이 막 나를 내리쬐고 있으면 그런 햇빛 다 느끼시면서 그냥 느긋하게 일상적으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혈관의 탄력을 위해서는 긴장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느긋하게 주 3회 30분 이상 걷기 운동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거꾸리 운동기구를 가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혈압이 높아져요. 특히 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거꾸리 운동기구는 제가 예전에 공원 운동기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바른 자세법, 응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뭐 유튜브 영상이나 또는 이제 서대문구와 협약을 해서 서대문구에서 이걸 알려드리는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딱 하나 느낀 게 그거예요. 거꾸리 운동기구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한방병원 가는 제조기다. 한의원 제조기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거꾸로 매달리다가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공원에 있는 거꾸리 운동기구가 발이 약간 헐렁거립니다. 요즘에 뭐 조금 보완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좀 체격이 작으신 분들은 발이 작잖아요. 이러면 또 뒤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혈압이 좀 안 좋아 되도록이면 거꾸리는 피하시고 차라리 철봉 매달리기 정도로 가볍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치매 예방을 다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를 사용하면 돼요. 일단 걷기 운동 자체가 뇌 건강에 좋아요. 그런데 트레드밀, 우리 러닝머신 있죠. 그런 데보다 실내보다는 공원인데 내가 안 가본 공원들 있죠. 어디 트레킹 할 수 있는 이런 뭐 산에 있는 공원들 있죠. 이런 데 가시면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머나먼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그럼 수렵 채집 활동을 하던 인류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 뭐 이정표가 있습니까? 광화문이 어딘지 이게 없어요. 산 같은 데 막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 산에 이정표도 없고 무슨 뭐 여기부터 둘레길 뭐 끝지점입니다. 이런 리본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다시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집으로 와야지 내가 살잖아요. 안 그러면 막 벌벌벌벌 떨면서 막 산속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체온증으로. 어떻게 확인하고 돌아왔냐면 돌의 위치, 그리고 나무의 위치, 배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순간순간 포착하면서 기억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때는 어때요? 돌아올 땐 또 우리가 트레킹을 할 때 산속을 걸을 때도 그 자리에 멈춰서서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걸 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포착되는 장면이 다른 걸.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뇌는 공간을 기억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의 기억의 근간은 공간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를 밖에서 걷는다. 그런데 거기가 또 새로운 공간이다. 그런데 막 산속 오솔길이다. 뭐 공원인데도 뭔가 자연환경이 펼쳐진다. 이런 데에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도 모르게 그걸 기억해야 되니까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뇌가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공원을 걸으실 때 익숙한 환경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0에서 3씩 빼면서 걷기를 해보세요. 100에서 3을 빼면 몇이죠? 생각해야 되잖아요. 97, 97에서 3 빼면 몇이죠? 94. 네, 이런 식으로 걸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 뺐어요. 그럼 또 한번 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몸을 움직이면서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걷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길 가다가 걷잖아요. 걷기 운동할 때도 막 이렇게 도로가로 걸을 수도 있고, 둘레길이라 그래도 중간에 막 이렇게 뭐 도로로 내려와서 막 찻길 옆으로 걷는 구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시끄럽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 넘버 한 번씩 보세요. 순간순간 포착하는 그 차 번호 있죠. 번호를 한번 머릿속에서 되뇌어 보세요. 4글자만, 숫자 4개만. 그럼 머릿속에서 그려지죠?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뇌를 쓰는 겁니다. 우리 걷기는요, 아이디어 떠올리고, 그리고 우리 생각을 할 때, 뭔가 깊게 생각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 걷기가 왜 이제 위인들이 산책하면서 중요한 아이디어나 뭐 연구 논문들, 아니면 뭐 중요한 수학 공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떠올리게 되냐면, 걸을 때 우리 근육이나 이런 팔다리를 쓰잖아요. 움직이는 근육을 쓰잖아요. 이게 마치 발전기처럼 돌려요. 하지만 생각하는 뇌를 간섭하지 않아요. 걷는 행위가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뇌는 활성화시키는데 사고하는 뇌에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걸을 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걷잖아요. 그러면 산책하듯이 걷는 속도, 일반적인 걷기 속도로는 간섭을 안 하는데 조금 더 빨리 걷거나 달리잖아요. 그럼 100에서 3씩 잘 못 빼요. 생각이 잘 안 나요.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넘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이 간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걷는 속도로는 간섭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발전기처럼 돌려줘요. 우리 뇌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는 어느 안쪽에 숨어있는 그런 기억된 저장을 꺼내거나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기억을 다시 해놔야 되거든요. 창조적인 기억을 끌어내야 돼요. 어딘가에 있는 것들을 다 조합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게 이제 창의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때가 사실 잠을 잘 때 일어나요. 잠을 잘 때는 몸에 있는 감각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잖아요. 우리 뇌가 심연의 세계에서 고요하게 자기만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도 가봤다가 또 뉴런 또 시냅스가 또 이쪽으로 연결시켜봤다가 자기들끼리 막 신나게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꿈을 꾸죠. 부산물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 문제가 뭐예요? 자다가 로또 번호가 떠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어떻게 난 자고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적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딱 깼더니 날아가 버리죠. 걷기는 어때요? 물론 잠을 잘 때만큼 뭐 뇌가 심연의 세계로 빠져들지는 못하지만 직전까지는 갈 수 있어요. 막 발전기로 뇌의 시냅스들을 막 돌려주고 막 신경세포로 활성화시키고 막 하는 거 도와주면서 깨어 있잖아요. 주머니에서 메모장 꺼내서 바로 적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인들이 산책하면서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걷기 할 때 내가 뭐 생각을 하고 또 시 이런 거 있죠. 시 한 편을 하나를 딱 준비해 가면서 외워서 그걸 외우면서 내가 오겠다. 걷기 운동을 할 때 올 때쯤이면 이거 다 외우겠다. 그러면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또 그 시에 대한 느낌이나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느끼고 이런 것들이 뇌 건강을 좋게 하고 나중에 또 뭐가 됩니까? 치매 예방에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암 환자분들은 이제 조금 우울해 하시죠. 힘들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 가깝게 느껴지겠죠. 그 암도 기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물론 어떤 분들은 잘 극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 그 우울감이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암 환자를 위한 운동은 일단 첫 번째, 고강도로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도 스트레스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길 가다 곰 만났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눈 커지고 자세 움츠러들고 어떤 심한 경우는 대소변 지리기도 하고 뭐 그런 공포 영화 반응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반응들 있죠. 이게 사실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근데 사람은 곰을 만날 일이 뭐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곰을 만날 일은 없지만 대신 머릿속에서 어떤 것들을 상상하고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반응들이 비슷하게 일어나요. 아주 미세하게도 일어납니다. 뭐 사회적 관계로도 일어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통제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운동도 그런 반응, 거기서 일어나는 반응들과 거의 비슷해요. 약간씩 다른 건 내가 선택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데 선택해서 받더라도 너무 내 신체 수준보다 과잉으로 하면 면역체계가 확 무너져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면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면 안 좋아지겠죠. 증상이 더 악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운동하는 건 괜찮아요. 그 이상으로 막 너무 갑자기 막 덤비듯이 운동하는 건 일단 금물. 유튜브에 보는 것처럼 막 3대 몇백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하는 운동들 이런 건 안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걷기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거 하실 때는요.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하시기보다는 일단 마음도 우울해져 있는데 걷기까지 우울하게 걸으시면 안 되잖아요. 힘차게 활기차게 약간 좀 파워워킹 가깝게 팔꿈치도 약간 좀 힘차게 흔들어 주시면서 같은 걷기라도 내 몸과 마음은 다르게 받아들일 거예요. 조금 더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약간 우울했던 마음도 조금 경쾌해지고 정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 쐬시면서 이렇게 힘차게 걷는 거 같은 데를 걸어도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북목이 생기는 원인은 눈이 앞에 달려 있고 그리고 모니터를 바라보고 수렵 채집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해야지만 뭐 엑셀을 다룬다든지 해야지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수렵 채집 활동을 그 안에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적응된 겁니다. 스마트폰 재밌잖아요. 내 도파민 분비를 시키잖아요. 요즘에 참 문제인데 도파민 분비를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극적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더 찾다 보니까 마약, 도박 또 음란물들, 그걸 뭐 좀 기이한 영상들이죠. 이런 것들에 더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미세하게 도파민들이 이제 우리가 그 모니터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또 월급 들어오고 또 사회적 보상도 받고 칭찬이죠. 이런 걸 뭐 이게 이제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목적 의식에 의해서 자세가 자꾸 앞쪽으로 숙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적응 관점이죠. 환경에 대한 적응 관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앞으로 숙여집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뒤로 넘어지면 두려워요. 눈이 뒤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뒤로 넘어졌을 때 손을 짚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는 연세가 점점 올라가실수록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내가 내 몸에 대한 상태를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려는 본능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숙이는 경향이 강해져요. 이게 두 번째예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몸도 자주 가지런히 세우고 이러면 이런 두려움들은 많이 사라지고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쪽으로 뭔가 숙여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자꾸 기지개를 펴주고 스트레칭을 뒤쪽으로 허리를 신전시키고 이런 운동들을 하면 또 쓰는 대로 바뀌는 겁니다. 쓰는 대로 바뀌어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또 적응을 해요. 볼링공 5kg짜리를 팔로 수직으로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들고 있을 때 팔 앞쪽 근육 당겨지는 느낌 상상해 보시고요. 이렇게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앞쪽으로 한 45도 정도? 그랬을 때 팔 앞쪽 근육에 약간 힘들어가고 당겨지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1, 2분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30분, 1시간 동안 계속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게 오랫동안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거죠. 이거는 한 10분도 안 돼서 부들부들 거릴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자세에서 근육이 내 목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과하게 느끼기 때문에 힘을 더 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관절을 더 세게 압박을 합니다. 피가 안 통하고 노폐물 배출이 안 되죠. 흐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경과 그런 혈관의 흐름들이.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습관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면 알 수 없는 긴장성 두통 생기죠. 막 목 통증은 기본이고 디스크 뒤로 밀려나가면서 디스크가 이제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벌써 들어올 때부터 알아요. 이렇게 그냥 문 열고 그냥 들어오면 되잖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일단 목을 손으로 잡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열어요. 그러면 딱 확인을 합니다. 목 디스크가 안 좋으시거나. 그러니까 목을 잡아주는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너무 조심스러워서 손으로 그 안정성을 보완하면서 오는 거예요.
목이 아플까봐. 인상 팍 쓰고 계세요. 목 디스크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도 예민해지는데 거북목으로 인해서 보호 반응이 과잉으로 일어나니까 통증이 심해지니까 또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MRI로도 잘 안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실은 이런 자세 문제로 많이 나타납니다. 되게 간단해요. 주먹을 주시고요. 주먹을 이용해서 이제 머그컵 잡은 손 모양을 해보세요. 나를 향해서 뒤집어요. 검지손가락이 아래를 향하죠. 이 검지손가락을 쇄골 바로 위에 가운데 있죠. 쇄골 이렇게 만나는 지점 가운데 위에 여기 딱 붙이세요. 주먹을 목젖에 붙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거북목 자세를 하고 있잖아요. 몸통보다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주먹을 밑에서부터 붙였을 때 턱과 새끼손가락 사이에 공간이 비어요. 딱 느낌이 오죠? 이걸 골반을 세우고 코끝을 내리고 뒷목을 펼치는 느낌으로 몸을 세우면 기가 막히게 채워져요. 기가 막히게 딱 채워집니다. 물론 뭐 목이 기신 분도 있고 조금 남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다 채워져요. 이렇게 하고 손 내려놓으시면 몸통 위에 머리가 가지런히 얹혀져 있는 바른 자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먹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조금 느낌 이상하다? 그러면 이렇게 주먹 밑에서부터 넣으시고 공간이 생긴다? 그럼 움츠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을 정도로만 세워서 자세를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으로 새끼손가락, 배꼽, 엄지손가락, 명치 골프 연습하실 때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스윙 연습하실 때 이 손 길이가 그대로 유지되게끔 스윙 연습 먼저 하시고 팔을 휘둘러 보세요. 그 다음에 목도 마찬가지예요. 목의 자세도 어깨 내리고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목을 가지런히 세운 상태에서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습해 보세요. 테니스 칠 때, 탁구 칠 때, 걷기 할 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척추를 세우는 이 방법을 단순히 앉아서 일할 때뿐만 아니라 뭐 공부하실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때도 활용하셔서 이걸 기본 자세로 가져가세요. 1, 2, 3, 4, 5 마사지를 하면 됩니다. 손가락 5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1번은 턱뼈 모서리진데 그 뒤에 움푹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꾹꾹꾹꾹 눌러보시다 보면 잘 들어가는 데가 있고 잘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단단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경추 1번이에요. 척추 첫 번째 뼈입니다. 움직임이 많고 인대로만 잡혀있고 또 머리의 중심을 잡는 아주 중요한 뼈예요. 우리 걸을 때는 머리의 수평이 중요해요. 그 수평을 잡아주는, 떠받치고 있는 게 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 1번 뼈를 먼저 손으로 찾으신 다음에 검지손가락으로 거울 보시고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수평으로. 만약에 이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극 주면 의미가 없어요. 수평으로 최대한 맞춰놓고 목을 바른 자세를 하세요. 그래서 거울로 딱 봤을 때 검지손가락 수평, 그리고 코랑 턱이랑 정수리가 수직, 십자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 1번 주변에 있는 살들을 30초 정도 자극 주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푼다는 느낌보다는 바른 자세를 기억하도록 한다. 자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로 상부경추라고 하는데 1번 뼈와 2번 뼈를 너무 센 힘으로 내가 스스로 막 비트는 이런 습관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교정을 너무 막 소리 내면서 너무 자주 받으시면 인대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힘으로 교정을 받거나 평소에는 웬만하면 그냥 놔두세요. 목은. 스트레칭도 가볍게만 해주시고 그냥 바른 자세로 힘 빼고 차라리 명상하고 호흡하세요. 그래서 1번은 바른 자세를 자극하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손 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손을 두 손가락을 붙인 다음에 1번 바로 뒤에 옆목을 비벼보시면 여기 힘줄들이 느껴져요. 가로로 비비는 거예요. 목을 움츠리면 이 근육이 튀어나오고 세우면 안 튀어나와요. 움츠리면 튀어나오고 세우면 안 튀어나와요. 거북목 만드는 흉쇄 유돌근의 힘줄입니다. 그래서 재활센터에서 목이 안 좋아서 가신 분들은 이 근육을 많이 이완을 시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옆목을 먼저 풀어준 다음에 코끝을 내리고 키를 크게 해서 이 목의 길이가 정상화되도록 한번 자세를 가다듬으면 됩니다. 항상 30초 이상 2분 이내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2분 넘어가면 멍들 수 있어요. 모세혈관 터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0초 이상 2분 이내 한 곳을 할 때는 나 괜찮아 하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세 손가락으로 갈고리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목덜미 반대쪽 있죠. 여기를 꾹 누르고 비벼주시는 거예요. 여기 근육들이 이쪽으로 지나다니죠.
여기를 꾹 누르고 비벼주세요. 아픈 데 찾아서 툭툭툭툭툭툭. 저도 약간 긴장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뭐 방송 출연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 출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대본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법을 개발하거나 바른 자세에 대한 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기 지금 긴장이 되어 있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반대쪽으로도 한번 비벼 보시겠습니다. 피부는 한 곳을 누르고 속을 비비듯이 풀어주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계획된 진정 행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30초 정도씩 풀어주시고 목덜미를 한번 달래주세요.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이거 살짝만 만져도 얼마나 목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4번은요. 주먹을 쥐시고 이 네 손가락 끝으로 턱 근육, 누구랑 싸울 때 힘들어가는 거냐. 어금니 아래쪽 잇몸 있죠? 볼 옆쪽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괜찮아, 괜찮아. 자꾸 힘을 빼주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관자놀이 있는데 귓바퀴 위쪽하고 관자놀이 여기 넓어요. 측두근이라고 해서 옆머리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엄청 아파요. 긴장하면 막 지끈지끈 거리는데 이것도 턱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꽉 주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 어깨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안면 근육, 두개골 이런 데 있는 근육들이 다 같이 이렇게 약간 긴장을 해요. 나를 보호하려고. 그 중에서 자세에 영향을 미치고 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육이 턱 근육입니다. 자꾸 이완되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 나를 관절끼리 서로 근육으로 멱살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상황일 때는. 일단 그 스트레스 원인으로부터 내가 일단 장소를 멀리 옮겨가서 일단 장소를 옮겨야 돼요. 무조건. 내가 어디서 우울감이 들면 일단 장소를 멀리 옮겨야 돼요. 거기서는 계속 우울감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장소를 최대한 멀리 자연환경이 있는데 뭐 카페 같은데 이런 데로 가셔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나를 달래주면 진정이 돼요.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멀리 가셔서 아니면 집에서 혼자 계실 때도 이게 조금 나를 이렇게 달래주는 거예요. 자, 4번은 여기. 자, 이렇게 30초. 그 다음에 5번은 손을 부리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어깨 죽지 이런 데 눌러보면 아픈 데가 있어요. 여기를 꾹 누르고 앞뒤로 세게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아파요. 세게 비벼도 돼요. 내가 풀 때는 다 예측하고 풀잖아요, 힘을. 남을 풀어줄 때는 그 사람이 내가 힘을 얼마나 주는지 예측을 못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면 오히려 더 보호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내가 풀 때는 다 알아. 그러니까 죽을 만큼 안 푼다는 얘기. 이렇게 시원하게 푸세요. 약간 이렇게 뭉쳐있는 데 있죠. 거기를 중심으로 풀어주는데, 자, 여기 30초 풀고, 반대쪽도 여기 30초 풀고, 이렇게 풀었어요. 풀었는데, 또 반대로 가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좀 덜 아프고, 그 옆이 더 아파요. 그럼 그 옆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녀요, 아픈 데가. 사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 있었어요. 있는데, 제일 아픈 것만 우리가 자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어깨 한번 돌려주신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셀프 펑 이렇게 한번 네,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호흡해 주시면 이게 뭐라고 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만져요. 이게 나를 본능적으로 진정시키는 행위인데 마사지는 보다 적극적인 또는 계획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를 진정시켜주는 거다. 그러면 이제 목과 어깨가 느낌이 어떠냐면, 생각보다 보호 안 해도 되겠네.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보호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스르르르 관절을 놓아주죠. 관절을 놓아주면 누가 좋아합니까? 목의 움직임이 좋아지니까 디스크가 좋아하겠죠.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보셨으면. 귓구멍 바로 앞쪽이 턱관절이에요. 입을 벌렸을 때 딸깍 소리 나거나 두 손가락을 귓구멍 양쪽 앞에 놓고 입을 벌렸을 때 한쪽이 더 많이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이게 불균형한 거예요. 그리고 안정성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턱관절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인 자세 습관이 안 좋았을 때 턱관절이 안 좋아져요. 몸을 약간 옆으로 삐딱하게 한 상태에서 밥을 먹거나 말을 하면
턱관절이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력이 당기는 방향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라, 그쵸?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조금씩 불균형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약간 긴장되어 있는 거죠. 얼굴이나 이런 데를 막 인상 쓰고 막 긴장을 시키고 있으면, 긴장하는 것 자체가 근육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으면 이게 안정성이 아니에요. 근육이 제대로 수축 이완을 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지, 너무 힘을 주거나 또 너무 힘을 안 주고 있으면 안정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또 긴장을 오래 하고 있어서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턱관절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불균형한 자세로 일을 많이 하셔서 턱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스트레칭을 하면 좋아요. 혀를 첫 번째 입천장의 가운데 붙이세요.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 정 가운데.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앞니예요. 그러면 입천장이 이렇게 위에 있겠죠? 앞에서 3분의 1 지점. 거기에 혀끝을 살짝 붙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바른 자세를 한 상태에서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게 제일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전 운동. 이제 턱이 움직이는 이 움직임 범위가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으면 이제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 손가락으로 귓구멍 앞쪽에 놓으신 다음에 혀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을 벌려봐요. 이때 한쪽이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양쪽 비슷하게 위치를 찾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쪽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쪽이 튀어나오고 윗니 가운데 아랫니 가운데 여기 설소대라고 혀 뒤에 끈 같은 데 있죠. 이 부위 세 지점이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해서 10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움직임을 기억해요. 아, 이게 내가 가야 될 턱관절 움직임의 방향이구나. 20번 하셔도 돼요. 가볍게는 10번씩 쪼개서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턱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는 손바닥으로 턱 옆에 손을 이렇게 대신 다음에 얼굴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턱으로 손을 같이 밀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손을 떼면 이렇게 밀리겠죠? 자, 이 상태에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같이 밀어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2번 해주는 거예요. 양쪽 한 번씩 2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가 나왔죠. 3가지가 뭐였냐면 혀를 입천장에 붙여라, 턱 회전 운동, 그 다음에 미는 운동. 이 3가지 했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목 운동을 해야 돼요. 목 운동은 거북목을 집어넣는 운동, 그 다음에 목에 C자 커브를 만드는 운동, 그 다음에 어깨 펴기 운동.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요. 거북목을 집어넣는 운동은 턱 당기기 운동이 들어가는데, 구부정한 자세에서는 이게 턱이 목적으로 당겨져요. 너무 턱을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으면 턱이 앞으로 밀려 나와요. 정상 범위는 바른 자세예요. 그래야지 턱이 제 위치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북목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정상 위치까지 살짝만 당겨주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조금 뒤로 더 당겨도 돼요. 운동이니까 조금 더 뒤로 당겨도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10회씩 2세트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당겨서 운동을 했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자세로 돌아와야죠. 그래야지 턱이 제 위치에 놓이잖아요. 이렇게 턱 당기기 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끝으로 목덜미 가운데를 잡고 딱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목을 뒤로 넘겼다가 숙였다가, 숙이는 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젖히는 게 목적이니까. 자, 이렇게 손끝으로 목덜미 뼈를 꽉 누른 상태에서 10회씩 2세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시원해요. 할 때는 힘든데. 손이 안 닿는 분들은 수건 말아서 목 가운데다 잡고 쭉 당긴 다음에 하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10회씩 2세트를 하고 마지막에는 어깨를 펴주는 거예요. 목의 뿌리는 어깨니까 어깨를 이렇게 뒤로, 팔을 당겨서 어깨 뒤쪽 아래로 당겨주고 다시 원래 들어왔다가 당겨주고 원래 들어왔다가 당겨주고 원래 들어왔다가 10회씩 2세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숫자를 기억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6 곱하기 6 운동이에요. 뭐든지 다 6회씩 하루에 6번을 이 동작들을 쪼개서 하라. 그러니까 자주 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신경 쓰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초반에 그렇게 집중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10회씩 하세요, 그냥. 그리고 오전에 한번 하시고 오후에 한번 하세요. 끝! 이렇게 매일마다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이기적이어야 된다. 구독자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요, 건강관리만큼은 이기적으로 하세요. 사실 이기적인 게 가장 이타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기성을 갖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빵집 사장이에요. 그러면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빵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더 많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빵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이기심 때문에 빵을 더 잘 만들게 되었고, 그 잘 만든 빵을 다른 사람들이 먹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조금 너무 막 이타적인 말과는 상반된 이런 개념으로 보지만, 사실 우리가 조화로운 사회 관점으로 본다면 가장 이기적인 게 가장 이타적인 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만큼은 내 몸이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회사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이 먹고 퇴사할 때 되니까 남는 게 없더라. 그런데 건강까지 안 좋아서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기업 강의를 다닐 때도 말씀을 드려요. 신입사원이든 대리님들이든 과장님들이든 차장님들이든 부장님들이든 임원분들이라도 사장님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건강관리는 이기적으로 해라. 내 거 먼저 챙겨라. 마치 군대에서 건빵 나눠주기랑 똑같아요. 뭔지 아시죠? 사회에서는 건빵을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주고 내가 받잖아요. 군대 가면 안 그래요. 내가 먼저 받고 다른 사람을 챙겨줘요. 일단 내 걸로 먼저 확보를 해요. 다른 것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니까. 하지만 건강만큼은 건빵 나눠주기처럼 내 거 먼저 챙기세요. 내가 체력이 되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 건강이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뭔가 도와주고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 건강을 내가 챙겨야 가족이 좋은 거잖아요. 건강만큼은 이기적으로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 운동법들 많습니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건강 서적들 여러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 계속 주식 공부하시듯이 부동산 공부하시듯이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면 내가 내 몸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알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리하고 예방하면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머리 흔들림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체 걷기의 목적은 머리의 수평을 유지하고 머리 흔들림을 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골반 움직임, 몸통 비틀기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팔 흔들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머리, 눈이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머리를 딱 봤는데 이렇게 막 걸어요. 걷는데 약간의 흔들림은 있어야 되지만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다. 자, 이렇게 걷는데 한쪽으로 치우침이 생긴다. 그러면 다리 길이가 짝다리거나 몸통이 양쪽으로 균일하게 교차하지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머리의 움직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가 좌우로 대칭으로 잘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너무 크면 안 되거든요. 많아야 머리 끝에서 한 4cm, 5cm예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힙합 하시는 분처럼 걷지는 않은지, 발과 발 사이를 이제 주먹 하나 들어갈락 말락 할 정도로 모아서 이렇게 걸으면 머리 흔들림이 적어지잖아요. 팔자걸음으로 걸으면 흔들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흔들림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리고 얼마나 한쪽으로 쏠리는지를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옷의 주름이에요. 내가 걸었어요. 걸으면 이제 몸통이 교차를 하죠. 다리 움직임과 교차로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랬을 때 옷 주름 보이세요? 이렇게 주름이 대칭적으로 잘 잡혀야 되는데, 만약에 한쪽으로만 팔을 흔들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지금 과장되게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움직임이 대칭성인지 보기가 좋아요. 겨울에는 외투 입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봄이 되고 이제 여름이 되고 이러면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이 벨트 라인 기준으로 이 옷의 주름 있죠. 여기가 얼마나 접히는지 보면 돼요. 원래는 한 이 정도로 접혀야 되는데, 만약에 골반이 한쪽이 확 올라간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이런 느낌. 여기가 탁 찌그러져요. 이렇게 대칭성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잘 보여요. 앞에서 이제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가만히 골반 위를 보잖아요. 그러면 한쪽 주름만 옷이 이렇게 툭 튕기듯이 접혔다가 풀었다가 접혔다가, 여기는 한 이 정도인데 여기는 푹 이래요.
이런 것들이 좌우 대칭성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신발 뒷굽이에요. 신발 뒷굽을 보시면 되는데 이건 그냥 신발 벗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발입니다. 그러면 신발 뒷굽 원래 처음에 닿는 지점은 가운데랑 약간 바깥쪽 있죠.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닿아야 돼요. 이게 정상 범위. 그런데 너무 외측으로 닿아 있거나 너무 내측으로 닿아 있거나 이러면 외측으로 닿아 있으면 팔자걸음, 내측으로 닿아 있으면 안짱걸음. 이런 식으로 걸음걸이가 11자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닳는 범위가 약간 달라집니다. 이 좌우도 달라요. 오른쪽보다 왼쪽이 많이 닳아 있는지. 그러니까 한쪽 타이어가 마모가 더 많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왜 그럴까요? 휠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 거예요. 골반이 틀어져서 다리 길이가 짝다리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신발 뒷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반 걷기가 이제 이걸 개념화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옆에서 제자리 걷기로 팔을 한번 보세요. 그냥 걸어요. 그냥 몸통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럼 팔을 아무리 흔들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을 더 많이 뻗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몸통을 돌려주면 되겠죠. 몸통을 돌리면 팔을 더 직선거리로 더 많이 뻗을 수가 있어요. 몸통을 뒤로 돌리면 팔을 더 뒤로 뻗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통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 정도였는데 몸통을 움직여주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걸 이제 골반에서 움직여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골반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리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골반이 수평 회전을 하고 같이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다리를 뻗을 때 골반 길이만큼 조금 더 뻗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골반을 편안하게 움직이는데 내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골반을 편안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보폭보다 반뼘 정도만 다리를 앞으로 뻗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축구할 때 공이 앞으로 굴러오고 있어요. 그 공을 낚아채기 위해서 발을 한 뼘 정도 더 뻗죠. 그런 느낌으로 뻗을 때는 다리만 뻗는 게 아니라 골반을 이용해서 몸을 이렇게 같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리를 앞으로 직선 운동을 더 해주시면 된다. 이게 골반 걷기입니다. 자, 무릎뼈 주변을 풀어줘야 돼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구부렸다 폈다 했을 때 이 앞에 무릎뼈 있죠. 우리가 슬개골이라고 하는 뼈인데 이 뼈를 그냥 편안하게 무릎을 편 상태에서 다리에 힘을 최대한 빼야 돼요. 다리 힘을 빼시고 손을 컵 모양으로 하신 다음에 이 무릎뼈를 여기다 쏙 집어넣고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요. 잡고서 십자 모양으로 먼저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뼈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안쪽 바깥쪽 이렇게 움직여보면 움직여져요. 뼈가 접시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손에 이제 무릎뼈를 잡으시고 아래로 내렸다가 끌어당겼다가 밀었다가 끌어당겼다가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손에 무릎뼈 잡은 상태에서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냥 이렇게 슥슥슥슥 풀어주는 거예요. 3분에서 5분 정도. 그렇게 하고 무릎 구부렸다 펴잖아요.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은 주머니로 싸져 있죠. 그 관절은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데 체인에 기름칠을 하잖아요. 자전거는 기름칠이에요. 사람의 관절은 주머니 안에 뭐가 있어요? 관절 주머니 안에 물이에요. 윤활액. 사람은 물칠. 자전거는 기름칠, 사람은 물칠.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나와요? 내가 막 집어넣어야 돼요? 아닙니다. 손목 돌려보세요. 이게 물칠이에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움직임을 줬을 때,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줬을 때 관절 안쪽에 그 주머니 내벽 안쪽에서 윤활액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서 관절이 움직이기 전에 관절을 충분히 적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개골, 무릎뼈를 이렇게 잡고서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그 관절에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어떤 운동 하시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 골반을 느끼셔야 돼요. 한쪽 엉덩이를 떼고 한쪽 엉덩이를 바닥에 비벼 보시고요. 그러면 엉덩이 아래쪽에 뼈가 느껴지실 겁니다. 반대쪽은 손을 깔고 앉아서 비벼 보세요. 그러면 손가락을 으깰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뭔가 좀 뭉툭한 뼈가 골반 쪽에서 만져질 거예요. 이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좌골이라고 합니다. 무슨 뼈요? 좌골이에요. 이게 앉아있을 때 발 역할을 하는 뼈예요. 이 좌골을
양쪽을 50대 50으로 놓고 앉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좌골은 뭉툭하게 생겼어요. 골반을 뒤로, 허리를 구부리면 뒤로 쑥 꺼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세우는 방향이죠. 엉치뼈 위쪽, 그러니까 벨트 라인 가운데 있죠. 여기를 앞쪽으로 살짝 밀어주면 옆에서 봤을 때 세우는 방향으로 골반이 움직여요. 이렇게 해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골반을 먼저 세워주신 다음에 이때 이제 피부를 조정해야 되거든요. 엉덩이를 살짝 뗐다가 다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반이 가지런한 자세가 돼요. 건물을 지을 때 털을 닦은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를 펼 때는 배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새끼손가락 아래 엄지손가락 위로 최대한 펴신 다음에 새끼손가락 배꼽, 엄지손가락 명치에다 놓는 거예요. 복부 근육의 길이를 상징해요. 구부정한 자세를 하면 근육이 찌그러져요. 허리 디스크는 뒤로 밀리기 딱 좋은 구조를 하고 있죠. 구부정해지니까. 너무 많이 펴면 손이 떨어져 버려요. 신전 자세를 너무 오래 해도, 오랜 시간 해도 디스크가 압박을 받습니다. 천지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가 벽화 그릴 때 목을 신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에 계속 압박을 받았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붓을 집어 던지고 나왔어요. 그림 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쳐도도 안 봤어요. 왜냐면 그것만 보면 목이 너무 아프니까. 벽걸이형 TV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신전 자세는 운동용으로 조금씩 자주 하는 거지 한 자세를 오래 하면 오히려 관절을 압박해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아래, 엄지손가락 위로 최대한 편 다음에 이 길이만큼만 허리를 펴시고요. 그 상태에서 아랫배 힘을 살짝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는 너무 많이 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깨를 너무 많이 편다는 건 어깨 펴! 이러면 머리가 앞으로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꽤 돼요.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특징은 집안이 엄격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어깨 펴라는 잔소리를 많이 했거나. 근데 어깨를 너무 과하게 펴다 보니까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어정쩡한 자세가 나오죠. 문제는 여기서 칭찬까지 받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몸과 마음이 결합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20년, 30년 못 고쳐요. 고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칭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깨 앞쪽 보시면 주름이 있어요. 이 주름만 없애는 느낌으로 펴주시면 돼요. 아주 살짝이에요. 막 이렇게 펴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펴면 옷이 늘어나잖아요. 아니에요. 주름만 없앨 정도로 펴주시고요. 편안하게 내리시면 됩니다. 우산 펼치듯이. 그 다음에 목을 길게 늘리세요. 목을 길게 늘릴 때는 머리 뒤쪽에 보시면 여기 뼈가 만져져요.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목 아래쪽 만져보시면 목 아래쪽도 뼈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 두 지점이 짧아지면 안 돼요. 펼쳐지는 느낌으로 목을 길게 늘리세요. 코끝을 내리고 뒷목을 펼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신 다음에 혀를 입천장에 붙이세요. 이건 뭐 추가적인 팁입니다. 혀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했을 때 효과는 턱살이 위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혀를 이렇게 다 붙인 거예요. 약간 진공 상태처럼 만들어 볼게요. 올라가죠? 혀를 떼면 내려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좀 날씬해 보이고 싶다. 그러면 혀를 입천장에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눈썹 편안하게 뜨시고 정수리 위에 손 붙인 다음에 1cm 띄워보세요. 여기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느낌으로 살짝 키를 크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긴장되어 있죠.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힘을 남겨둔 채 5%만 힘을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 나요. 이렇게 세웠다가 그러면 골반 위에 허리, 허리 위에 등, 등 위에 목, 목 위에 머리가 탁탁탁탁 쌓이는 느낌이 나요. 바른 자세는 세우는 게 아닙니다. 쌓는 거예요. 얹혀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적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계속 앉아 있어야 되나요? 삑. 바른 자세는 조금씩 자주 하는 거예요. 이 자세는 훈련용입니다. 바른 자세 트레이닝. 이걸 연습 쭉 하신 다음에 하루에 5분 정도 분량으로, 분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 잠깐 자세를 취하는 것도 시간이 조금 흘러가죠? 이걸 다 합쳐서 5분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빈도 있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내가 좀 자세가 구부정한 것 같아? 그러면 세워주는 거예요. 또 쉬는 자세가 나와요. 이렇게 조금 어디 기대고 싶기도 하고, 그럼 기대세요. 다리 꼬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다리 꼬세요. 그러다가 한 자세를 오래, 이제 나쁜 자세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오듯이 나쁜 자세를 했다가 바른 자세로 다시 한 번쯤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자세는 앉아서도 할 수 있지만 걸을 때도 자세가 나올 수 있죠. 걸을 때 여기서 팔다리 움직이면 바르게 걷기가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척추입니다. 척추가 틀어지면 골반도 틀어지고 척추가 세워지면 골반도 균형을 맞춰요. 그러니까 척추가 중요한 겁니다. 그 척추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하루에 5분 정도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몸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딱 느껴요, 우리 몸도. 처음에는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집니다. 또 이렇게 시스템을 이 바른 자세에 맞춰서 자기가 적응을 합니다. 쓰는 대로 바뀌어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죠. 상자 같은 경우는. 이런 쇼핑백 같은 경우는 보면 되는데 상자는 다 싸져 있잖아요. 뭐 써져 있지도 않아요. 뭘 시켰는지도 모르고. 그럼 일단은 먼저 이렇게 살짝 앉은 다음에 이렇게 좀 가늠을 해봐야 돼. 이게 지금 이제 설명드리느라고 이렇게 뭔가 프로세스가 많은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그냥 한번 살짝만 잡아봐도, 움직여봐도 대충 가늠이 돼요. 이것만으로도 허리랑 이런 등 근육들이 예측을 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어느 정도 사이즈면 내가 이거 들 수 있겠구나. 그럼 불필요한 힘을 더 들이지도 않고 놀랄 일도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예측을 위해서 약간 가늠을 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스쿼트 형태로 내려가는 거, 데드리프트 자세로 내려가는 거.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 무릎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고관절을 접어주면서 데드리프트 자세로 내려가도 돼요. 그런데 이 자세보다는 스쿼트 자세가 조금 무거운 무게를 들기가 편하거든요. 조금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약간 그 하프닐링 자세라고 있어요. 이렇게 한쪽 무릎만 구부리는 거. 이 정도의 자세를 취한 다음에 물건을 이제 듭니다. 물건을 들 때는 항상 손잡이가 있으면 좋은데, 그죠? 이제 일하실 때 근로자분들은 대부분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아래쪽으로 잡으시고, 자, 허리를 편 다음에 배에 힘을 주고요. 허리를 편 다음에 배에 힘을 주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이때 물건은 몸에 가깝게 배에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절대로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허리 삐끗하는 거예요. 허리가 확 휘는 거예요. 하시처럼. 네,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새끼손가락 배꼽, 엄지손가락 명치 이거 유지한 상태에서 이 고관절을 접는 연습 많이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운동할 때 자세를 연습하는 게 물건 들 때도 나와요. 괜히 데드리프트 자세, 스쿼트 자세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패턴을 우리 몸이 기억을 해요. 그러면 무심코 무언가를 리프팅할 때, 들어 올릴 때 그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건 드는 거 한 번만 시켜봐도 이 사람이 운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꼭 무슨 내가 허벅지 근육 뭐 엉짱 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항이 적은 상태에서 움직임 패턴만 연습하는 것도 그 움직임 패턴, 안정성,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할 때 막 저항하기 전에 먼저 자세부터 잡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른 자세의 중요성입니다. 항상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가늠해봐라.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뭐 아령이 들어가 있는지 쌀이 들어가 있는지 뽁뽁이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근육이 놀래요. 이게 제일 커요. 무겁든 가볍든 일단은 예측해야 됩니다.